자, 동해를 시작합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추록을 먼저 나갑니다. 추록을 먼저 나가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가볍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판례부터 봅니다. 첫 번째 판례는 결론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로스쿨 관련된 내용인데 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토요일 날은 일정한 시간에는 면접을 볼 수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보는 방법은 예상지문을 먼저 봅니다. 예상지문을 보고 이해 안 될 때 본문으로 올라가서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1번 지문만 체크하면 됩니다. 국립대 로스쿨이죠. 총장은 일정한 종교 재림교 신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다. 적극적 조치 의무까지 인정했어요. 그러면 면접 시험 날짜 또는 요일을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일 변경 또는 시간을 변경해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적극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2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번은 그 내용입니다. 내용만 봐도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자, 2번 판례인데 2번 판례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중요도는 한 B급으로 처리합니다. 이 판례가 의미가 있는 판례는 뭐냐면 실제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판례는 별로 없죠. 보통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주로 문제가 돼요. 따라서 얘는 만약에 나오더라도 선택형 이외에는 나오기 힘들겠죠. 왜냐면 부진정소급입법이 아니면 그냥 위헌이죠. 그럼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벌이니까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다해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 한번 체크만 해봅니다. 밑에 예상지문 한번 볼게요. 자,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뭐냐면 법률의 구속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이 언젠지를 판단을 못해서 진정소급입법을 만들었어요. 진정소급입법인지 이제 몰랐던 거죠. 입법자는 1번 봅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요건은 특히 보세구역에서 담배 등이 반출됐을 때다. 그래서 반출이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나중에 비용 자체를 바꿔버린 거. 이거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1번이 중요한 건 뭐냐면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요건은 반출 시, 반출될 때 의무가 성립한다. 즉 구속요건이 충족돼서 여기서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종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출 이후에 그런 보세구에서 나온 물건들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하는 거, 이건 진정소급입법이다. 진정소급입법의 그런 어떤 희소성, 그것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눈여겨보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판례입니다. 이건 기출지문에 있기 때문에 선택형에서는 A급 지문이 되는 거예요. 체크합니다.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다른 것은 제척기간은요. 소멸시효는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이라면 제척기간은 형성권의 존속기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존속에 확정하기 위해서 권리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는 것이므로 상해법령의 위임 없이는 절대 제척기간을 임의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척기간, 위임 없이 규정할 수 없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제목도 한번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우리 재판을 보게 될 텐데 얘는 지금 추록이잖아요. 재판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재판. 이거는요. 제가 모의고사로 한번 냈었는데 올해인가 작년에 노무사 시험에 사례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육아휴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신청하게 돼 있어요. 이 신청 기간을 어떻게 볼 거냐는데 왜 논란이 되냐면 육아휴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가로 규정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12개월 내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3년이니까 3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그냥 훈시 규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동시에 규정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보냐면 육아휴직 신청기간 얘는 판례가 제척기간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제척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돼. 그래서 제척기간이고 강행 규정이다. 이걸 기억합니다. 이게 사례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례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로 냈었죠. 물론 판례는 이 판례였는데 얘를 묻지는 않았어요. 얘는 묻지는 않았지만 사례로 나온 모태가 된 판례인데 왜 이 판례가 중요하냐? 이 판례가 더 중요해요. 얘는 전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강행 규정이라는 거 있어요. 임의 규정 또는 훈시 규정. 그러면 틀려요. 또는 합의체 판례고 그리고 사례로 타션 한번 나온 거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지금 방금 봤던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에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제척기간으로 본 건데 이론적인 설시네요. 제척기간은 권리의 중대한 제한이야. 그래서 의미 없이는 할 수 없다.
위임 없이 할 수 없다. 그 정도 체크합니다. 다음 4번 부당이득 관련된 내용 갑니다. 예상지문 한번 볼게요. 예상지문. 자, 국가나 지자체는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청구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야 기다려. 그거 수용해줄게. 그 수용하면 수용 보상금 주면 너 손에 다 전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더니 야야 수용해줄게. 수용 보상금으로 퉁치자. 그러면 이렇게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이득 성립이 저지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국가나 지자체가 위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 내려가서 볼드 처리 잘 봅니다. 손실보상을 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느냐? X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야 수용해주면 너 손실보상으로 다 퉁치자. 그걸로 부당이득 성립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판례. 다음 판례는 판례 지문이 있으니까 체크합니다. 이런 그냥 이론적으로 많이 나오겠죠. 위임 없이 과세 요건 이런 거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위임 없이 과세 요건 등을 규정할 수 없다. 유추 확장 해석할 수 없다. 그러면 위임 없이 과세 요건을 정했다면 이 과세 요건 정한 것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해져요.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상위 법령 위반으로 가버리면 내부적 구속력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임 없이 과세 요건을 정할 수 없다. 과세 요건 위에다 다른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위임 없이 허가 요건을 정할 수 없다. 위임 없이 허가 요건을 정할 수 없어요. 위임 없이 허가 요건을 정했다면 그러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무리 형식의 시행령이더라도 위임 없이 허가 요건을 정했으면 이건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외적 구속력 인정할 수 없어요. 허가 요건이라든가 여기서 과세 요건, 즉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내려갑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위임을 받은 농촌진흥청 고시인데요. 자,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요. 자,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데 위임이 있어요. 위임이 있는데 이 고시가 법령 보충계 행정규칙이 아닌 경우, 즉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작년 행시, 올해 변시, 올해 입시 3번 나온 거. 이건 객관식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고시로 이루어진 운영지침이고 하나 또 뭐 있다고 했어요? 얘가 아직 안 나왔죠. 고용노동부고시로 고시에서 정한 산업재해, 산재, 질병의 유형을 정한 거. 얘도 법령보충 행정규칙을 보지 않았어요. 둘 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 2조에 따른 법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고도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건 벌써 나왔으니까 농고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얘는 내부 검토 기준을 위임했죠. 검토 기준을 위임했어요. 검토는 내부 검토잖아요. 내부 검토 기준을 위임했기 때문에 얘는 대외적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 얘는요 시행령에서 위임을 했는데, 시행령에서 고시동으로 위임을 했는데 시행령조차도 이거는 산재 질병 유형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도 예시이기 때문에 그 예시를 위임해 준 거, 여기서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된 것만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 통에는 그냥 거의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냥.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잘 보세요. 여기는 내부 검토 기준이죠. 얘는 예시를 하고 그 예시 중에서 한번 네가 또 정해봐. 이렇게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농약관리법 위임에 따라서 인축 독성,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축 독성이죠. 이런 독성의 시험 성적서 검토 기준 및 판정 기준. 여기서 검토에 헷갈리면 안 돼요. 판정 기준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이건 나중에 판매 가능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니까 독성, 판정 기준 연결합니다. 독성 판정 기준이 나와버리면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면 이건 농약으로서 못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농약을 뿌리는 것이 이게 농약으로 막 여러 번 뿌리는데 이게 사람 몸에 축적돼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판매 유통이 안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이런 독성에 대한 판정 기준을 고시로 정했다. 그럼 위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고시는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뭐예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미달돼버리면 판매 유통이 안 돼버릴 거니까. 따라서 형식은 고시 행정규칙인데 내용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법령보충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독성의 판단 기준입니다.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하겠죠. 독성 기준 충족이 못하면
이 제품 폐기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획 넘어가서 봅니다. 기출지문이니까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이미 선택형 지문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에도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곧바로 실시될 게 틀림없이 예상되면 헌소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다. 자, 이거는 눈여겨봐야 되겠죠. 다음 행정계획 넘어갑니다. 첫 번째 예상지문, 이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금 체크하라는 겁니다. 자, 특히 1번 지문을 눈여겨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신설법이네요.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설법인에 관해서 과징금은 승계가 돼요. 왜냐면 과거에 이게 없다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서 법인을 그냥 폭파시키고 신설법인 해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정거래법에서는 합병이 되거나 신설합병이 됐을 때 과징금을 승계시키는 규정을 넣었단 말이에요. 과징금 승계 규정이 있어요. 근데 사안은 지금 뭐냐면 하도급법입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공정거래법을 준용해요.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데 과징금에 관해서는 준용 규정이 있어서 승계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시정명령은 준용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승계 규정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거 두 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은 재량이고 얘는 일심 전속적 성격이 없으니까 승계된다고 보고, 시정명령도 사실은 시정되는 그 의무의 내용이 함의 의무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일심 전속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시정명령은 시정해야 될 사람한테만 나온다, 그렇게 답을 맞추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실무에서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신설법인을 만들었는데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회사 분할 시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해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밑에 시정명령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밑에 2번 보면 2번은 내용을 좀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의 제재서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슬래시 끊어줘야 돼요. 과징금은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에 관해서는 신설회사에게 제재서의 승계가 가능해요. 근데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그런 준용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승계되지 아니한다. 좀 전문적이긴 한데 실무에서는 의미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다음 9번 판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밑에 예상지문 한번 봅니다. 자, 사회복지법 위반일 때 두 번째, 반환을 명해야 한다. 그런데 반환 범위는 이것저것 고려를 해야 되니까 재량이다. 체크합니다. 단서해야 된다면 보통 본문은 할 수 있다. 단서는 필요적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반환을 명하여야 체크합니다. 사회복지법 42조 3항 본문은 임의적 명령, 단서는 필요적 명령이에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반환을 명령해야 돼. 다만 범위는 재량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환수 범위는 동기 등을 참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범위에서 환수 처분을 할지, 환수 내용 범위, 이건 재량이다. 체크하십니다. 법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해석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체크해주고 다음 내려갑니다. 자, 다음 판례 같은 경우는 1번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였어요. 기간제로 임명된 사립대 교원,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법조시인지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입니다. 근데 2번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B급 정도인데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수들이 자기하고 관련된 판례를 되게 중시해. 그래서 우리 보면은 국립대, 사립대, 교원에 관한 내용이 우리 시험에 유달리 많이 나오잖아. 사령 객관식도 그러고 일반 객관식도 과다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교수들이 자기 문제하고 관련되니까 더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번 봅니다. 제명 심사를 거친 사립대 교원과 사립학교 사이의 임용 체결 간에 서로 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면 그러면 거부 처분이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계약 내용에 대한 의사 불일치 따라서 제명이 무산됐다면 밑에 제명 거부 처분을 볼 수 있다. 체크하시고 2번. 3번은 이제 풀로 다 써놓은 거예요. 세 번째 줄 제명 거부 처분에 해당되고, 그리고 바뀐 조건 밑에 볼드 처리 밑줄만 봅니다. 해당 교원이 바뀐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서 제명 거부했다면 이건 거부 처분이면서 재량 일탈남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일방적 조건 부여 동의하지 않으면 제명 안 하겠다. 그럼 일탈남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두 판례 2번, 3번 정도 체크해 주십니다.
다음 11번 판례입니다. 11번 판례. 밑으로 내려가서 예상 지문 한번 봅니다. 이 관련 판례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소송물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보통 안 가요. 과세처분만 특이합니다. 과세처분은 적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거기 두 번째 줄 나오죠. 체크합니다.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유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해서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그 정도만 간단히 봅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하나 좀 체크해 볼게요. 국세기준법 22조의 3에 따르면 감액경정일 때는 소외 대상이 뭐다? 남원원 처분. 징액경정일 때는 징액처분. 이것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객관식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당초 과세처분이 있고 징액경정처분이 있어요. 그럼 소외 대상은 뭐라고요? 얘요. 왜냐면 새로운 불이익이 생긴 거죠. 새로운 징액됐으니까 불이익이 있어서 얘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나왔던 게 뭐가 있어요? 당초 과세처분에 절차 강화자가 있어. 그런데 얘는 뭐라고요?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죠. 따라서 징액경정 처분할 때 과세 예고 통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면 당초 과세처분의 절차 강화자를 징액경정 처분에 승계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논거는 바로 이겁니다. 당초 과세처분에 절차 강화자가 있어. 징액경정. 얘는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액경정 처분이라는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는 처분을 할 때 이때 과세 절차를 준수했다면 이제는 깨끗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굳이 승계시킬 필요 없다는 판례예요. 이거는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해야 되겠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대집행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왜냐면 행정기본법 30조 조문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2년 유예가 끝나서 거기 보면요. 그 개고 처분의 요건들이 있죠. 기출지문 한번 봅니다. 철거의무, 원상의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해서는 개고 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이행할 바가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할 때, 즉 대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행정청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대집행하려고 하는 자. 그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정보공개법은 사례 자체가 중요해졌다고 했어요. 기록은 기출이 됐는데 사례로 기출이 안 됐다. 근데 정보공개법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발표한 행정소송 규칙에 보니까 정보공개법 20조 2항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라고 했어요. 파트 자체가 중요해졌습니다. 파트 자체가. 행정소송 규칙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규칙 11조인가에 보면은 비공개 열람 심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1번만 체크할게요. 얘는 객관식용. 예상지문 1번. 금감위도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될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금강위 정보공개법 적용. 이것만 기억합니다. 금강위도 정보공개법 적용된다. 나머지는 가볍게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것도 이거는 지금 시사소송도 있네요. 금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정보공개법 제외된다. 왜냐하면 사조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상지문 봅니다. 금검사가 공소제기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문서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요? 정보공개법 4조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4조.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군사법원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4조 1항에 해당된다. 이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지금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정보공개 문제도 나오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사성이 있는 문제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다음. 손실보상으로 넘어갑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예상지문으로 가봅니다. 자, 갑이 소유하다가 전매가 됐어요. 그래서 을, 병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식적, 보통 행정법은 형식적으로 가죠. 형식적 소유자인 병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니 세 번째 줄, 갑이나 상속인이 자신들이 특별한 희생을 받았다고 하는데 판례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죠. 적법하게 너네가 전매해서 전매 차익도 얻었을 텐데 무슨 희생이냐? 이렇게 봤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됐으면 돈도 받았을 거 아니야. 무슨 특별한 희생? 이렇게 간 거예요. 특별한 희생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자에게 이렇게 보상하면 문제없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기출주문 너무 중요하죠. 별표 쳐놓으세요. 이런 질문은 또 나올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거. 이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행정기관들끼리의 내부 요청은 대외적 처분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가 갖는 파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정위가 입찰청과 자격제한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따라야 돼요. 웬만하면 따라야 되고 다만 제한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뿐이죠. 완전히 그냥 거부하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다른 기관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거 이거 자체가 처분이라고 본 거예요. 왜다 처분이라고 기억합니다. 요청하면요 거부하기 힘들어. 정말 거부하고 싶으면 기간을 아주 최단계로 해버리겠지 그냥. 그러니까 이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공정위가 나면 웬만하면 처분이 돼. 그걸 기억하세요.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고 부르잖아. 얘네가 요구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정위가 하면. 다음 내려가서 봅니다. 공정위는 경제검찰이죠. 내려가서 두 번째 기출지문. 이것도 중요해요. 올해 국회 8급 시험 지문이네. 별표 쳐놔야 돼요. 이런 것들. 교수가 한번 이렇게 객관식으로 만든 판례 같으면은 다른 쪽에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판례는 거기 보세요. 주권 상장 법인에게 한 단기 매매 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이거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왜냐면 이 통보 나오면은 공시 의무가 생겨버려. 법에 의해서 공시를 해야 돼. 단순 그냥 통보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통보를 받는 순간 며칠 내에 공시해야 될 의무가 생겨. 안 하면 처벌돼요. 물론 그걸 강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긴 하지만 공시 의무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거 특이하죠, 이것도. 왜냐면 사실의 통보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 사실의 통보라고 생각하게 되면 처분성을 부정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거든. 사실의 통보인데 단기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시 의무가 생긴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단기 투기 같은 것들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이렇게 막 작전 세력들 들어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공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중요한 거 나왔어. 서울특별시 고지 이거 있죠. 여기다 별표 A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올해 우리 신문에서도 처분의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가 처분적 고시를 물어봤는데 처분성이 인정된 고시야 지금 얘가. 보면 4월 5월 판례도 있는데 지금 우리 최선판 만든 이후에 학술지에서 그전 판례 같은 걸 중요 판례를 다시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예상지문 한번 봅니다. 예상지문도 있고 기출지문도 있어. 얘는요. 만약에 신모와 유사하게 시험에 나온다면 얘를 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례로 그냥 대비하세요. 그냥. 자, 오늘 동행은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지. 얘는요. 두 군데에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대상적격과 협의 소익 둘 다 문제가 됐어. 자, 예상지문 1번 봅니다. 1번은 대상적격이네요. 2번이 협의 소익입니다. 따라서 소의 대상이 되니까 헌소는 68조 1항 단서에 보충성 원칙이 저촉되니까 헌소는 안 되는 거지. 1번부터 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고시인데 그 앞에 보면 이용자 간 거리 제한. 우리 뭐 2m 뭐 띄워놓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까마득한데 벌써. 술집 가도 막 판넬 같은 걸로 막아놓고 막 2m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그 고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2m씩 떨어뜨려 놓으니까 손님도 많이 못 받잖아. 이 서울특별시 고시는 그 자체가 처분이다. 처분적 고시인 거예요. 처분적 고시. 그리고 이 고시 자체만 보면 법령보충과 행정규칙인 고시예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세요. 이 고시는 그 자체는 법령보충과 행정규칙이다. 왜? 고시의 형식인데 거리 제한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규상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법령보충과 행정규칙인 고시야. 그래서 법규명령, 즉 법령의 효력이 있어. 그런데 집행인을 매개하지 않고도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해. 그래서 처분성도 있어. 이거예요. 올해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거죠. 신모에서. 2번입니다. 근데 고시의 효력이 경고했어요. 효력이 소멸했습니다. 소멸했으면 원칙적으로 소원 사실, 협의 소익이 없는 경우죠. 근데 판례가 뭐라고 했다? 반복 위험성이 있다고 봤어. 앞으로 질병 또 올 거 아니야. 반복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익이 인정된다. 사례로 엮기 너무 좋잖아 지금. 세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당해 고시의 법적 성질을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봤지.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 뭐라고 물어봤어요? 보건복지보호시 관련해서 법적 성질과 여기는 법령보충과 행정규칙 쓰는 거고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여기서 처분적 고시 쓰는 거고 이 두 가지 다 물어볼 수 있고 소의 대상 여기 소의 이익까지 물어볼 수 있는 시험 문제야. 첫 번째 쟁점 법령보충과 행정규칙. 두 번째 처분적 고시가 항고성의 대상인지. 세 번째 협의 소익. 세 가지 다 기억하세요.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아. 사례는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은 행정소행이 가능하니까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헌소는 안 된다. 여기까지. 그걸 기출도 이미 됐어요. 처분성 인정.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지. 다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작년 우리 시험에서 사례 기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행정소행규칙 구조에 보니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입법화 됐어 지금. 법령이니까 대법원에서 나온 거에서. 자, 거기서 보면요. 기출지문 한번 봅니다. 기출지문.
자, 숙박업자에게 성매매 알선하고 추가되는 사유가 음란행위, 성매매 어떤 공통성이 있잖아요. 기사동 인정 이렇게 기억하세요. 성매매 알선, 음란행위 알선, 알선자도 동일하잖아. 그리고 성 관련 범죄니까 기사동 인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방자치법 들어갑니다. 자, 예상 지문은요. 우리 시험 4회 때 이미 사례로 나왔죠. 법률 선점이론입니다. 법률 선점이론. 이미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과 다른 목적으로 법률의 목적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전이 가능하다. 4회 때 이미 사례로 나왔어요. 자, 곡물편. 곡물은 전체적으로 A급으로 처리하고 곡물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두 번째.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의 변경 가능성. 이 두 개는 다 A급이라고 했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하나만 더 쓴다면 변상후 부가처분.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도로조명 허가와 관련해서 나올 거야.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의 변경 가능성, 그 다음에 변상후 부가처분의 적법성.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법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변상후 부가가 적법하냐? 적법하려면 첫 번째, 물론 일반 재산도 변상금 대상이 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곡물인지, 두 번째 무단점유인지, 세 번째 권한이 있는지. 곡물인지 관련해서 쟁점은 첫 번째, 형태 소멸만으로 곡물의 법적 지위가 소멸하는지, 형태 소멸만으로 소멸하는지 판례 부정. 두 번째, 시효 취득 가능성. 시효 취득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곡물이 아닌 것이 되는지. 판례는 곡물에 대한 시효 취득 인정하지 않았고. 다음, 여기서 특별 사용과 일반 사용의 변경 가능성. 주된 용도와 기능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주된 용도와 기능이 뭐냐? 그럼 시험에서는 예로 나오겠죠.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별 사용이니까 허가가 필요했다. 근데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단점유 맞다. 곡물 맞다. 무단점유 맞다. 권한은 소유권과 소유권 불문. 관리청이 변상금 부과 권한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국도, 국가 소유더라도 단체장이 권한이 있다. 그러면 국도는 국가 소유죠. 국가 소유면 국가는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을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올해 시험에 나왔죠. 변상금 부과 징수 권한과 우리 객관식에 이미 나와서 여기 어디 있어요? 변상금 부과 징수 권한과 부당이득은 양자는 별개로 행사 가능하다. 이게 올해 주관식에 나왔어요. 타 시험에. 우리 시험에서는 객관식 지문에 이미 나왔고 저것도 알아두세요. 변상금 부과 징수 권한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목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 가능하다. 올해 사례로 나왔다. 자,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다음 판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야. 좀 어려워서 실제로 주관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예상지문 일부러 한번 봅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국가 등으로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대차를 받아서 대차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줬어요. 건물을 주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임차했어. 일이 임차이냐. 근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계약 연장을 안 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질문은 뭐냐면 얘가 무단점유한 거냐, 얘가 무단점유한 거냐 물어보는 거야. 실제 사용자냐, 아니면 소유자냐. 판례는 예로 봤다고. 건물을 통해서 해당 대지를 점유한 이 소유자가 무단점유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 근데 얘는 그냥 민사상 계약으로 들어간 거니까 얘는 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억하세요? 변상금 부과 권한은 공법관계에서 문제되고 있어. 공법관계에서 국가하고 갑이 지금 사용계약 같은 걸 체결을 한 거란 말이야. 얘는요. 공법관계하고는 무관해. 그냥 사법관계로 갑의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에서 들어갔을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빼야 돼. 그래서 갑으로 가는 거야, 갑.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정말 헷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 이런 것들은. 한번 보세요. 예상 지문만 봅니다. 이런 것들은 첨예한 문제가 됐을 거 아니야?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허가. 이게 뭐예요? 이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잖아. 특허입니다. 특허.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건물을 임차해서 이를 점유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그 건물을 부지 점유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무단점유자인 임차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적법하다. X. 건물 소유자라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지문이 1번이죠.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건물 짓고 점유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거예요. 그랬을 때 무단점유자는 누구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점용. 그 부분을 특정한 목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점용. 점용 밑에다 적어놓으면 되겠죠? 건물로 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로 점용. 그러니까 그 건물 소유자가 무단점유자가 돼서 변상부가 대상이 된다. 임차인이 아니다. 임차인은 그냥 사법 계약으로 들어왔을 뿐이다. 자, 다음 조합. 조합은 전체적으로 A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규칙 제19조 제3호.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해. 꼭 적어놓으세요. 행정소송규칙 제19조 제3호. 특히 나목, 다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여기 판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상조문을 보면 재건축 설립인가에 대해서 조합 설립인가는 두 번째 줄 보면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니의 동그라미. 인가적 성격은 없다고 지금 얘기해버린 거야. 설관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즉 특허의 성격만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재개발 설립인가는 그래요. 재건축에서는 보충행위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인가적 성격 그리고 특허적 성격 동시에 갖고 있는 걸로 보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재건축은 토지 소유권 행사의 성격이 강해. 그러니까 토지 건물의 소유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주는 인가적 성격과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공익적 측면도 있으니까 특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런데 재개발은 얘는 소유권 행사의 성격이 강하다면 얘는 공익 성격이 강해요. 왜냐면 재개발은 그 기반시설 같은 걸 같이 오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유권 행사의 성격이 강하니까 보충적 성격까지도 같이 인정해줬는데 재개발은 공익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얘는 빼버린 거야. 그래서 보충행위의 성격이 아니라 설관적 처분, 특허의 성격만 있다고 얘기한 거야.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입니다. 재건축 조합하고 재개발 조합하고는 요건 같은 게 상당히 달라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든 설관적 처분이다.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 조세부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 처음으로 물어본 지문이네요. 이거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취소 사유 그리고 과실 X 국가배상법에서는 과실 인정 안 되고 항고소송에서는 명백성이 없으니까 취소 사유고 두 가지에서 문제된다고 했어요. 취소에서는 위법성 정도 법리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하자도 명백하지 않다 취소 사유 명백히 모르니까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되기 힘들다. 자 이걸로 해서 추록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최선판 책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부분들 간단하게 짚는 걸로 해서 이제 복습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빠르게 한번 보면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